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축구는 저와는 거리가 먼 세계였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체육 시간만 되면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곤 했고, 운동장보다는 도서관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축구 교실을 찾게 된 건 다름 아닌 조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조카를 무척 아꼈습니다. 올케 언니가 바쁠 때마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보곤 했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케 언니가 조카의 축구 교실에 데려다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 저는 흔쾌히 대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기대 없이 찾아간 축구 교실에서 저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다니는 축구 교실은 예상보다 규모가 꽤 컸습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공을 차며 운동장을 뛰어다녔고, 저 멀리서 휘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코치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아이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던 그는 탄탄한 몸을 유지한 채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친절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을 향한 애정이 느껴졌고, 시범을 보일 때마다 그의 표정에서는 축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와, 우리 감독님 진짜 멋있어. 감독님, 저 잘했죠? 아이들이 그를 감독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모습을 보니 단순한 코치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스승 같은 존재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장 한쪽에서 조카가 수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조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고모, 저기 우리 감독님 봐봐요. 저는 조카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짝 당황한 듯 미소 지는 그의 얼굴, 그리고 그 미소를 보고 저도 모르게 따라 올라간 입꼬리. 그때였습니다. 조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엉뚱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 고모 애인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 조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녀석은 능청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고모 진짜 예쁘죠? 감독님, 우리 고모 만나볼래요?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서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고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조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건 고모님께 직접 여쭤봐야겠는데? 그의 장난기 어린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우연 같았던 만남이 우리를 서로의 인연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축구 교실에서의 처음 만남 이후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조카의 수업이 끝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와 마주치게 되었고 짧은 인사와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마주하다 보니 어느 순간 조카보다도 그를 더 신경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저를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축구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심이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의 그런 모습에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우리 사이는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우리는 큰 문제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툼도 거의 없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자.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 말처럼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그 믿음은 너무나도 큰 시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여행길이자 할머니, 할아버지 납골당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지 않았기에 시간을 냈던 거였죠. 남편은 축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이번만큼은 기꺼이 시간을 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도로는 한적했습니다. 차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오랜만에 함께하는 여행이라 모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했던 순간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도로 위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 날카로운 경적 소리, 그리고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 휘청거렸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차 안에서는 둔탁한 충돌음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차가 몇 번이나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는 듯 하더니 결국 도로 옆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멈춰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렸고 창밖으로는 구조대의 붉은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뒷좌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과 오빠는 의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마를 감싸쥐고 있었고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움직일 수 있는 듯 했습니다. 오빠도 팔을 감싸준 채 신음을 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야, 조수석 옆을 바라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의 의식을 잃은 채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기야, 정신 차려. 저는 남편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다리에서 선명한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고가 나던 순간 남편은 핸들을 급하게 틀어 차의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쪽으로 충격이 집중되도록 차를 조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장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고로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저는 타박상 정도만 입고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당했지만 남편은 다리에 철심을 박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고는 남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나아가 우리 부부의 관계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고 직후 남편은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으며 이후에도 긴 재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은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사랑했던 사람, 축구를 직업으로 삼았고 축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하던 사람, 그런 남편이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남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저는 차마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시댁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식구들의 안부도 신경 써 주었습니다. 사고가 크게 났다던데 다들 괜찮니? 네 부모님은 어때? 너희 오빠는?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걱정했고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시댁과 친정 식구들 모두 한마음으로 간병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치료가 길어지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걱정에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재활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그래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점점 불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은 몰랐어. 운전은 왜 바꿔주지 않았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은 우리 가족을 향한 비난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 혼자 독박으로 운전해서 이런 일이 난 거잖아. 사위가 그렇게까지 운전하는데 너희 가족 중에 아무도 운전할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들은 점점 화를 냈고 마치 우리 친정 식구들이 남편을 다치게 만든 장본인인 것처럼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 저희 가족은 가뜩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도 오빠도 모두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핸들을 틀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큰 부상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축구를 사랑했던 남편이 다리를 다쳐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끊임없이 왜 운전을 바꿔주지 않았느냐며 원망을 쏟아내니 그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미 충분히 미안하고 남편에게 한없이 죄스러운데 시댁의 그 말들은 마치 우리를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괴로운 건 남편 역시 점점 우리를 향한 시선을 달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다리를 다치고 나서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그가 운영하던 축구 교실도 결국 문을 닫게 되었죠. 축구는 남편의 인생이었고 그의 정체성이었기에 그것을 잃어버린 그는 매일같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절망만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죠. 남편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시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남편이 매달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수입이 끊기면서 그 돈을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된 것이죠. 시댁에서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갑자기 끊긴 생활비는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친정이 나섰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있다가 사이가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 친정에서는 남편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시댁의 생활비까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댁에서도 고마워하는 기색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남편의 사고를 당한 모든 책임이 우리 친정에 있다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댁도 저를 노골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나마 조심스러웠던 비난도 이제는 대놓고 말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다 망쳤는데 네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니? 넌 지금 편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아들은 평생 쩔뚝거려야 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 몇 개월 동안 저는 남편을 따라 병원과 재활센터를 오갔습니다. 남편이 재활치료를 받을 때마다 옆에서 기다렸고 치료가 끝난 후에는 함께 걸으며 상태를 물어보았죠. 그가 힘들어할 때는 위로해 주었고 재활치료가 아프다고 할 때는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기다려. 나 혼자서도 괜찮아. 처음엔 단순히 제 걱정을 덜어주려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남편을 따라다니며 간병을 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으니 저를 배려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치료를 받는 동안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매일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도 재활이 쉽지 않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다리가 아직 많이 아프다. 같은 말을 자주 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남편의 재활치료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 치료사는 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고, 우리는 몇 번 얼굴을 마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걸어와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잘 지내세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가벼운 인사부터 건넸습니다. 그런데 치료사의 목소리는 조금 의아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병원에 안 오시더라고요. 바쁘신가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남편이 먼저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저는 단순히 요즘 조금 바빠서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치료사는 가벼운 웃음소리를 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역시 운동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회복이 엄청 빨라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회복이 빠르다고? 분명 남편은 저에게 재활이 늦어지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만 했었는데, 그런데 치료사는 이렇게까지 회복될 줄은 몰랐다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치료사는 더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곧 축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회복이 되었나요? 그럼요.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정상 수준이에요. 저도 처음엔 시간이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서 다들 놀라고 있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저에게 아직 멀었다, 다리가 너무 아프다, 축구는커녕 제대로 걷기도 힘들다 같은 말만 했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왜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전화를 걸어 이미 회복이 거의 다 되었다. 곧 축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사실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남편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처음엔 단순히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아픈 척, 더욱 절망적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무슨 속셈이 있는 걸까? 저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따지고 들지 않고 모르는 척 지켜보기로 했죠. 어쩌면 남편의 거짓말보다 그를 향한 제 마음이 이미 많이 떠나 있었다는 사실에 더 씁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에게 울면서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왜 재활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그럴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저는 남편에게 맞춰 살았고 그의 아픔을 위로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지쳐버린 상태였죠. 그러니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가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지, 그걸 알아내기 전까지는. 하지만 제가 보게 된 것은 생각지도 못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남편이 늦었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시간이면 들어올 사람이었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죠. 요즘 들어 부쩍 늦어지는 날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하고 싶어 베란다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남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니, 실루엣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여자에게 거의 기대다시피 한 채 다정한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남편일 리가 없겠지.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키, 체격, 옷차림까지 너무도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한 여자와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죠. 길가에 멈춰서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다리가 아프다고 했던 남편이,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말했던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함께 웃으며 기대며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남자들은 왜 이럴까요? 사실 저는 그동안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점점 버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토록 아픈 척을 하던 사람이, 걸을 때마다 절뚝거리는 연기를 하던 사람이, 재활이 오래 걸린다고 푸념하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기대며 키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그저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언제나처럼 능청스럽게 신발을 벗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재밌었어? 뭐? 재밌었냐고. 아주 뜨거웠겠네. 아, 들켰네. 봤어? 어이가 없네. 발뺌도 안 해? 이 정도는 참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너희 집 식구들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이 정도는 참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 불구 만들었잖아. 그럼 봐줘야지. 안 그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황당해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불구? 이 남자가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걸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여자 네 자리 노리고 있거든? 그 여자한테 자리 내어줄 생각 없어? 저는 그 순간 이 남자가 진심인지 장난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열해 보였습니다. 그의 태도, 그의 표정, 그의 말투, 모든 게 다 어이없을 정도로 뻔뻔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빵 터져 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우스워서, 너무 황당해서 저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야, 진짜 너 대단하다. 정말 감탄스러워. 뭐야? 그 반응은? 그래, 우리 집 식구들이랑 가다가 사고 난 거?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그동안 너한테도 네 집안에도 죄인처럼 살았어. 다 갖다 바쳤잖아? 너 치료비부터 니네 집 생활비까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너 말은 이것도 봐줘야 한다는 거야? 내 자리를 노린다고? 아, 그렇구나. 야, 너 왜 그래? 지금 미친 사람 같아. 왜 웃고 난리야? 야, 이 새끼야. 너 졸음운전이었잖아. 그런데 우리 집 식구 그 누구라도 그 얘기 한 적 있어? 난 너한테 운전 바꿔주겠다고 했어. 거절한 건 너였어. 그때 졸음껌까지 씹으면서 괜찮다고 했던 거 너였다고. 내 자리를 노린다고? 아, 야, 장난하냐? 좋아, 내 자리 내줄게. 근데 너 그거 알고 있어? 네가 바람 피우고 다니는 동안 마누라한테 다리 아파서 치료 오래 걸린다고 거짓말하면서 싸 돌아다니는 동안 니네 집안 폭삭 망했어. 뭐? 네 동생 이혼한다고 난리더라. 네 집안 망해간다고. 차마 내가 먼저 버리겠다고 말 못했었는데. 야, 고맙다. 내 자리? 당장 내줄게. 당장 가져가라고. 아쉬울 거 하나 없다. 얼른 가져가. 지금 바로. 남편과의 대화가 끝난 뒤 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도 감싸줄 여지도 이해할 공간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남편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해 왔으며 시댁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속였고 배신했고 이제는 뻔뻔하게 다른 여자까지 들먹이며 제 자리를 넘겨줄 생각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젠 내가 이 사람을 버려야 할 때라는 것을. 이혼을 통보하는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을 버리겠다는 거냐? 이렇게 끝낼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왜 결혼을 했어? 너 배신자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버리고 가겠다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배신이라니요? 제가 배신한 게 아니라 배신당한 건 저였는데요. 그들은 마치 제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버리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에게 감정을 쏟아낼 필요도 없었죠. 제가 향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저는 시댁 사람들을 불러 사실을 알렸습니다. 축구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이니? 우리 아들이 다시 뛸 수 있다고? 그리고 여자도 있어요. 뭐? 여자? 네, 남편에게 이미 다른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리를 노린다고 하네요. 저는 바통 터치할 테니 이제는 그 사람한테 의지하시고 그 여자한테 기대서 사시면 됩니다. 전 그동안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치료비도 됐고 생활비도 지원했고 댁대 주지닥거리까지 감당했잖아요. 이제 됐죠. 아팠던 인간 이제는 정상인으로 다시 돌려줬으니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봅니다. 아닌가요? 그제야 그들은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동안 저를 지켜보면서도 참고만 계시던 부모님이었지만 남편이 저를 속이고 심지어 바람까지 피운 사실을 알게 되자 한순간에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이 결혼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부모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법적으로 저는 충분히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큰 소리를 치며 버텼지만 결국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떠올리면 아름다운 순간들보다 끔찍한 기억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랑해서 시작했던 관계였지만 끝이 이렇게까지 비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함께 있을 땐 몰랐지만 관계가 끝나가는 순간이 되면 그 변화를 더 극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그토록 아꼈던 사람이 그러기까지 비열하고 뻔뻔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모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또 있을까요? 전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희생하던 그 시절로, 저를 한없이 미련하게 만들던 그 시절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